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외로운 늙은 늑대님이 매번 다시 듣기로만 듣다가 결국 실시간 여기로 왔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결국은 뭘 뜻하시는 건가요? 뭐 운명이란 얘기겠죠?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안착하시면 되겠고요. 아놀드님, 조금 늦은 새해 인사드립니다. 종배 아웃님, 그리고 이쁠 것 같은 더마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방송 해주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 네. 아이고, 또 이쁠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십니까? 아, 네. 상상은 자유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전달을 해요, 도대체. 네? 아니요,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신우님, 얼마 전에 백수가 됐다고 하셨던 분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이신우님이 휴식을 마치고 2월부터 취직이 됐습니다. 그럼 백수가 아니라 그냥 잠깐 쉰 거구만. 아, 이제 되셨대요. 그래서 조금 더 백수로 지내겠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이야, 올렸는데 이야. 썽을 내십니까? 부러워서 하는 얘기지. 부러워서. 휴가잖아요. 휴가 사실상. 네. 그건 백수 기간이 아니라 휴가잖아요. 제가 과로 사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죠. 네, 그렇죠. 네, 기억나요. 네, 이신우님. 그러니까 휴가니까 과로 살 일이 없지. 부럽습니다. 네. 뭐 하고 지내시나 근데? 조금 더 백수로 여유롭게 지내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뭐 하십니까? 네, 이신우님 채팅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조사해가지고 다시 제이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아파. 네. 네, 느낌이 좋은님은 저 여기 처음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 반갑고요. 앞으로 여기 안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뜻하실 겁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지난달 26일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때 그 무인기 한 대가 서울 북부 지역을 침범했다 국방당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용산까지 안 온 거냐 물었을 때 아니라고 확실하게 부인을 했었었는데 기억해요. 용산이 사실은 뚫렸었다고 합니다. 오호.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잠깐 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에서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뭐 교차 분석을 해봤는데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비행금지 구역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약 700m가량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라는 건데요. 비행금지 구역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달하는 구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행금지 구역에서 700m가량 들어왔다고 하니까 대통령실 기준으로 3km 근방까지 왔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비행금지 구역이니까 뚫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뒤늦게 알려줘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소식을 오늘 아침에 접한 다음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 거를 다시 돌아보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우리 영토 침범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그리고 드론 부대 창설 이야기도 어제 이제 굳어졌죠. 네. 근데 이 그 소식, 사실상 용산이 뚫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따라붙은 한 구절이 뭐냐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관련 내용이 보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허. 그럼 이게 보고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야당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또 국방당국, 우리 안보태세에 질타하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수비를 위한 공세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 군이 이제 소형 무인기 대응 훈련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걸 이제 뒷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용산이 뚫렸다는 거, 이거는 지금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에서는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파장을 고려해서 먼저 한번 띄운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군 당국자 누군가가.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점검하고 갈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할 때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한 바가 있냐면 청와대에는 전파 방해 장치가 설치가 됐다.
다만 그 반경이 2km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점검이 돼야 되는 게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느냐. 드론 부대 창설 이런 거 이전에. 네. 당연히 이게 체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그 비행 금지 구역 설정 관련해서도 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랬다는 거를 저희가 예전에 김도균 전 장군에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정리가 됐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산으로 이전하는 그 전후 과정에서 경비, 안보와 관련한 조치가 사전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이전을 한 게 아니라 그 사후적으로 뭔가를 메우려고 했다면 지금 아직도 구멍이 남아있는지 이걸 좀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짱가님이 이런 상황이면 국방부도 국감해야 하나요? 라고 했고 역풍이다님은 이 연공이 뚫린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국회에서 오후 2시에 국회 정보위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예. 여기서 당연히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여야가 어떻게 또 어떤 점을 점검하는지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무인기가 침투한 후에 며칠 뒤에 이른바 항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울시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빨간 선으로 그어서 공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이때 50년 전 서울시 지도 이용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때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뚫렸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결론을 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며칠 뒤에 그 항적 그러니까 지도 위에 항적을 표시해서 공개할 때는 몰랐던 거냐? 그러면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던 게 어떤 조사의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 때문이냐? 아니면 그때 알았는데 시간차를 두고 지금 뒤늦게 공개한 거냐? 이것도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실시간 탐지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걱정인데요. 그거는 이미 그 전에 이제 제기가 됐던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춘철님도 지금 걱정이 많으신데요. 여튼 좀 한번 이 다음에 또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또 할 테니까요. 그것도 좀 저희가 시선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12구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고른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김광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예로부터 몇 년 전부터 이태원 지역의 할로윈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죠. 저희들은 그런 안전사고가 아니라 17년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공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7년, 18년, 19년 이게 연속적으로 전부 다 이태원로 거기에 교통사고 우려라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용산서 정보 직원이 그 교통 이외에는 그러면 할로윈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네, 수많은 장면 중에 이 장면을 고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찍어봐야 맛을 알고 알려줘야 깨우치는 겁니까? 이걸 묻고 싶어서인데요. 김광호 서울청장의 말 그간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를 한번 이렇게 바꿔봅시다. 누군가가 위험을 제기했으면 경찰을 다수 배치했을 것이다. 결국 이 말이잖아요. 네,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서울경찰청장이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줘야만 인파가 밀집되면 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경찰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누가 알려줘야만 된다면 이건 유치원생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어서 2차 질문을 해야 하는데 김광호 청장이 뭘 몰라서 저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저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저 문제가 경찰 대처, 특히 수뇌부 대처의 문제점 여부를 가르는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방어막을 치려고 저런 식으로 모르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답변을 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최고 수뇌부가 국민을 살릴 길을 열지 않은 데 대한 반성은 뒤로 미루고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파 운집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는 문건이 여러 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 경찰청장이 이걸 몰라서 지금 어제 청문회에서 이런 답변했겠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벵고르님이 저녁 6시부터 신고가 접수됐는데 뭔 X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이 말로 돌려드리고요. 또 주목한 장면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유해진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당 팀원이 오영환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한 장면인데요. 잠시 들어주시죠. 당시 이 현장에도 경찰들이 도착해 있었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수차례 28차례에 걸쳐 지원 요청이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구조작업 중에도 경찰들도 심폐소생들도 참여하고 했지만 수가 너무도 부족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현장 통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조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경찰 인력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빼놓고 그 빼놓은 사람을 놓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으로서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에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상급기관 등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다른 기관들의 이런 지원이나 이런 대응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느낍니까?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외로웠다는 이 말이 어제 귀에 참 맴돌았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들어야 될까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소방대원들만 동분서주해야 됐던 겁니까? 이걸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 특수본 수사가 거의 마무리 수순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윗선은 거의 제외가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짚을 게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은 없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은 없다는 얘기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섰는데요.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것이고 안 되면 국민 뜻에 따라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 경찰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행안부와 서울시의 참사의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이상민 탄핵의 정치적 환경을 틀지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장관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특수본이 사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을 확 그어줘 버리면 탄핵을 반대하는 여권이 당연히 이걸 방탄막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럼 민주당이 이런 방탄막을 뚫을 무기가 뭐냐? 그걸 갖고 지금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관심사는. 이상민 탄핵 이전에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탄핵해야만 이 방탄막을 뚫을 수 있는데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탄핵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뭐냐?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건데요. 아무리 놓고 보더라도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럼 특검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정치 공세 말고는 사실은 수단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것까지 꺼낼 거냐라는 거거든요. 특검까지 꺼낼 거냐? 그렇죠. 체크 포인트로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특수본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특검이 도입되는 날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국회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특검을 민주당이 꺼내면 여당은 그걸 또 정치적으로 받을 텐데 과연 거기까지 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수순으로는 지금 그 상황 전개되는 걸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참사 얘기할수록 참 답답한데요. 토토로님이 외로웠다. 힘드네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듭니다. 네. 이게 아마 국민들 마음일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그 가전업체 쿠쿠 아시죠? 알죠? 이 쿠쿠가 지난달 초에
대리점주 11명을 계약 만료했다고 해지 통보하는 문서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들은 누구냐? 짧게는 16년에서 길게는 26년 동안 쿠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제품의 판매와 수리를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속칭 잘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이걸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2020년 10월에 쿠쿠의 갑질 폭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리점주 협의회가 있었고 요번에 계약 만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그 대리점주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대리점주 협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이때 쿠쿠 갑질 폭로에 대한 보복 차원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따라붙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계약 해지 전 단계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그 보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그리고 해석될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리점주 협의회 활동이 시작된 뒤에 쿠쿠 본사가 분당, 김해, 일산 등지에 직영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바로 대리점이 있는 인근에. 그렇게 되면 대리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그 대리점주의 매출은 최대 31%까지 급락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대리점주 협의회에 소속돼 있던 한 대리점주가 운영하던 대리점은 결국은 폐업으로 갔다고. 그래서 이 대리점주는 폐업이 됐으니까 뭐 계약 해지 당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공정위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그때 또 그러니까 지평주조의 이른바 갑질 의혹을 그러니까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최근 들어서 다시 기업이 이른바 갑질, 횡포로 어떤 그 이해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버젓이 지금 벌이고 있다. 다시 이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최근에 와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갑질에 당한 슬픈 을들의 이야기인데요. 새해는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네. 터져 나오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짧게 전해주시죠. 공수처가 시무식을 열었는데요. 근데 시무식에서 김진호 공수처장이 그 본회포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반나치 활동을 했던.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한 뒤에 1945년에 처형당한 목사인데 이분의 시를 소개를 하고 또 찬송가 주선한 능력으로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 꺽꺽 울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그러니까요. 왜 울어요? 이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서 이 중앙일보는 양면의 해석을 다 내놨더라고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 김진옥 처장이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러니까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 하더라도 이 공개되고 공식적 무대에서 이렇게 어떤 자신의 종교적 생활을 내보일 수 있느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해석이 하나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던데 뭐예요?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일각에선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과 공수처의 경쟁수사기관인 검찰을 나치에 비유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런 해석이 공수처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함께 그러니까 덧붙였더라고요. 하지만 뭐 공수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가 그동안 핍박받아서 울부짖은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던데 울부짖었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네, 울부짖은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쨌든 공수처장이 시무식에서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다니 왜 그랬을까? 그 심정이 뭐였을까? 궁금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그것이 뭐가 되든지 간에 공수처답게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물프레님이 울지만 말고 일 좀 합시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얘기도 함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JB타임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